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저와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목소리를 처음 가까이 들어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차분하시고 네. 명진님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님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투쟁으로 속죄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의 말입니다. 이 주수호 위원장,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 의협의 대처나 행동 방향에 대해서 전 국민이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상황에 주 위원장마저도 굉장히 좋지 않은 과거의 전력이 알려지게 되었죠.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네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을 했고요. 네, 사망 사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 수준인 0.078%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주 위원장은 당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기소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주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고 해서 이미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결의에 가득 찬 글인데요. 네네. 내용은 잠시 간략하게 보면 단 한순간도 그날의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수년간 저는 부끄러움에 참아 회원님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한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서 있으므로 감옥에 갈 각오로 현재 투쟁을 하고 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나갈 것을 약속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본인의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아끼고 응원해주는 의협의 회원님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속죄의 마음으로 말씀드렸던 더더욱 투쟁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죠? 예, 지금 당시 기준으로는 면허 정지 수준이 0.078%였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사망을 해버렸고, 네.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고 해요. 적절한 처벌 수준이라고 보나요? 사망 사건이었는데요. 죄명이 어떠하든 당시에 음주운전이라는 죄 그리고 사람을 사망케 이르게 했다는 죄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 음주운전도 위중한데 사람을 사망케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형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판례를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가장 많은 판결 선고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양으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실형이 별로 선고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의아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판례를 보면 대부분의 사안은 피해자 측 오히려 더 유족 측과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합의를 한 유족 측이 처벌을 불허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이와 같은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거의 대부분 실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료계에 관한 국민 여론이 사실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비대위 측의 인물이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게 이 여론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주 위원장은 예전에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다고요? 주 위원장께서 본인의 과거 전력을 의식하셨을까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에 반대했던 게시글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에 진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다. 그리고 이중처벌이다. 그리고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라면서 절대 반대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그와는 다르게 최근에 법이 개정돼 버렸죠.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범죄로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이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걸로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만 하여도 의사 면허 취소 사유라고 하면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자 혹은 의료법 위반으로 한정하여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이제는 바뀌어 버렸죠. 의료인 결격 사유를 하면 어떠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넓혀버렸습니다. 과거까지만 하여도 의료법 위반으로 한정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지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고 김재규 재심 쟁점은 내란 목적이다. 자, 이른바 1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다음 달 심리한다고요? 예, 지난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서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 재심 사건의 신문기일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 날짜를 4월 17일로 지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부장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습니다. 79년으로 가볼까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했죠. 그리고 살해한 바로 다음 날 보안사령부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보안사령부장이 잘 알고 계시는 전두환 씨인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인가요? 여튼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죠. 네. 보안사령부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이후에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김 전 부장은 같은 해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무려 재판 개시 단 16일 만에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네.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른 그렇죠. 1심 판결 네네네. 선고였죠. 이후 항소심, 2심 진행됐습니다만은 항소심도 단 6일 만에 종결되었고 1심에서 선고했던 사형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80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되었지만 대법원 판결 선고된 지 단 3일 만에 사형은 집행되었고 그렇게 김재규 전 부장은 사망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영화로 또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 재심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청구한 걸까요? 네, 79년으로부터 이미 40년이 지난 2020년 5월에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 20년에 재심 청구를 한 것으로 봐 지금까지 4년 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이제야 신문기일이 정해진 것인데요. 네. 지난 2020년 5월에 김 전 부장의 유족 측이 재심 청구를 했던 것은 바로 김 전 부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유족을 대리해서 민변이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은 재심의 가장 큰 목적은 당시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내란 목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사의 평가를 받고자 그래서 재심을 청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변은 대통령 각하의 무덤 위에 올라설 정도로 내 도덕관이 타락해지진 않았다라는 법정 진술이 공개되었던 것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녹음 테이프가 최근에서야 발견이 된 것이 재심 청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네. 원래 공판 조서에는
김재규 전 부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단 2줄, 3줄로만 나와 있었는데 당시 신군부 세력들이 법정에서 방청을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뒤늦게 수십 년이 지나서 발견되었는데 네. 단 2~3줄에 그쳤던 피고인의 입장과는 다르게 너무 많은 내란 목적을 부인한 내용의 녹음이 공개되었고 이것이 바로 재심 청구에 대한 촉발이 된 거죠. 네네. 일부 녹음 테이프를 재생해 보면 김 전 부장은 적나라하게 본인이 박 대통령을 살해했던 동기는 결코 내란 목적이 아니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변에서는 일단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동기를 이야기했고요.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 긴급 피난에 대한 주장도 할 것으로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역사가 길어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체포되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렇다면 김재규 전 부장에 대한 내란 목적도 다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바로 민변의 재심 청구의 동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가 이 재심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유족이 2020년 재심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재심을 개시할지 말지조차 아무런 말이 없었던 것처럼 재심 개시는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이 확정된 판단을 내렸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연 다음에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심이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록들이 폐기되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네. 재심 사건의 경우 과거 사건 기록의 보존 상태를 결코 장담할 수 없죠. 대부분 소실된 것이 많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때문에 문서 송부 촉탁이라는 절차를 굉장히 많이 취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지게 될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맞을 줄 몰랐고 맞아서 당황했다. 누구의 얘긴고 하니 지난 2022년 떠돌이개에게 화살을 쏴 맞췄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화살을 쐈던 49살 A씨에게 징역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A씨가 맞을 줄 몰랐다고 진술을 한 걸까요? 사건 경위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예,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본인의 비닐하우스 옆에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cm 길이 화살을 쏴서 맞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네. 당시 이 피해를 입었던 개는 범행 다음 날인 26일 오전 8시경에 범행 장소로부터 약 1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이 되었는데요. 경찰은 이후 7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추적을 합니다.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하였고요. 그리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하였습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활은 본인이 나무와 낚싯줄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개들이 본인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서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네. 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네. 범행의 동기로 밝혔는데요. 법정에 들어가서는 A씨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하였다라고 결심 공판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감안하여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좀 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70cm 이 화살을 쏜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보시나요? 판례의 동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인데요. 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이죠. 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게 만드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에서는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들은 판사가 한 명인 단독재판부에 배정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개인 판사 한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누구는 벌금형이고 누구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판례를 분석해 보더라도 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판사는 벌금형, 어떠한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업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도축업을 해서 먹고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좀 선처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본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동기가 없죠. 오히려 이유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 행위였기 때문에 실형까지 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범행을 시인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맞을 줄 몰랐다는 것이 이것이 범행을 시인한다고 과연 봐야 될지도 좀 의문이어서 네네. 실형 선고에도 일조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천지는 구조되자마자 제거 수술을 받고 미국의 가정에 입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이 생명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로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사생활 폭로 협박 황의조 사건의 전말입니다.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어제였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하루 전날 형수 이 씨는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참 집안 싸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황의조 선수가 휴대폰을 분실을 했고 이 안에 있던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문제가 불법 촬영 진실 공방으로 변졌죠. 예. 처음 시작은 황의조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최수정 씨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최수정이라는 여성이 황 씨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네네. 바로 작년 6월이었죠. 당시만 하여도 황의조 씨의 팬들이나 축구 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당시 황 씨 측은, 황의조 선수 측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전년도 11월에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에 자신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계속 받아왔다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갸우뚱 하다가 결국 황 선수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황의조 선수가 여성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네.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했다라는 이유인데요. 동영상 유포 사건은 동영상 불법 촬영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 선수 측은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반면에 해당 영상에 피해를 입었던 등장하는 피해 여성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정면으로 부인하여서 양측의 진실 공방도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전 여자친구라고 알고 있었고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동영상의 유포자가 실은 형수였던 거죠. 네네. 황 씨의 형수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좀 복잡해졌는데요. 황 씨의 형수는 결국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부인의 취지는 구체적으로 내 휴대전화는 누군가로부터 해킹을 당한 것이다. 누군가가 해킹한 누군가가 영상을 유포했던 것이다. 즉 내가 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계속 부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서 황 선수 측은 동영상 속의 여성은 결혼한 방송인이다 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려서 2차 가해까지 불거졌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형수인 이 씨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달에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고요. 황의조 선수도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을 했어요. 예, 황 씨 형수인 이모 씨는 그동안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건 본인과는 무관하다.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해 오다가 그러다가 법원에서 어느 순간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죠. 실제로 경찰 조사 등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아예 부인을 했었는데 재판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을 누군가가 퍼뜨린 거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다 보니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겠죠. 수사한 결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황 선수를 협박할 당시 글을 올렸던 IP 주소를 추적해 보니 당시 형수가 네일샵에 있었던 것과 동선이 일치하더라라고 해서 형수 측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버렸죠. 법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부인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자필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실은 내가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했냐면 황 씨가 영국 진출 이후에 5년간 매니저 역할을 했던 나와 내 남편을 멀리하려고 해서 배신감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범행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형수가 범행을 자백하자 피해자인 여성 측은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황의조 선수와 형수 사이에 이런 공방에서 굉장한 피해를 입는 것은 동영상에 등장한 바로 그 여성인 거죠. 네네.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형수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황 선수 측은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양형을 낮추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가는 와중인데요. 피해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네네.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다. 불법 촬영 가해자인 황 씨가 오히려 황 씨를 감싸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 측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황의조 선수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형수인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어요. 예,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4년 구형 너무 짧습니다. 본인의 고통은 가해자가 나온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심지어 한 여성이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 살 것이 분명한데 징역 4년의 구형은 너무 적다, 작다라고 해서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네네. 3월 6일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의 피해자이자 또 형수의 유포의 피해자이기도 한 여성께서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탄원서 내용에는 영상이 유포됐던 날을 기억한다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그날 그 시간은 밤이었는데 가해자는 그 밤에 조회수가 몇만 단위로 올라가고 일파만파 유포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짚었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황 씨의 형수는 자필 반성문에서 그렇지 않다. 나는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한 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 측은 나는 그러한 영상이 촬영된 줄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황 씨 형수 측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영상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장면 내가 분명히 통편집했다 라고 해서 마치 피해자가 동의에 의해서 촬영한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그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는 거짓된 진술로 본인을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여전히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 내려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탄원서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수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한 걸까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는 14일 황 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서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그리고 황 씨가 고소하자 이를 알려버리겠다 등등의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이 형수에 대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더불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3년의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는 배경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야기하기를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성 관련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경우에는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냐. 그렇게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했던 점, 그리고 협박을 했던 점, 그리고 SNS에 게시를 해서 광범위하게 유포하게 했던 점 등등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는 것으로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이르러서까지도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드러났었는데
수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이 형수라는 사람은 휴대폰을 얼른 초기화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동영상 성범죄가 네네. 나왔을 때 얼른 피의자들이 자주 취하는 방법인데요.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버려서 수사기관이 본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못 찾도록, 즉 조사를 방해하는 것도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네네.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비록 선고기일 전날에 공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공탁의 태도가 과연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볼지에 대해서도 부인한다라고 봤고요. 다만 황 선수는 형수를 용서했죠. 합의를 했죠. 그런 부분, 그리고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어느 정도 반성을 하는 부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그나마 실형 3년으로 선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기에는 형수가 범행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데요. 징역 3년, 형수가 후에 뒤늦은 자백을 했고 황의조 선수도 형수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한 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피의자 변호사분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형을 줄이기 위한 꼼수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요건을 다 갖춘 상태는 맞습니다. 네. 즉 결국은 뒤늦었지만 자백을 했고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반성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이죠. 그리고 피해자 중에 한 명인 황의조 선수와도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얻어냈죠. 이런 점은 모두 선처의 요건을 잘 갖춘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건 굉장히 재판부가 이 범행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반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실질적인 피해자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실형 3년이 네.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고 하루 전날이죠. 형수 이 씨가 법원에 2천만 원의 형사 공탁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습 공탁이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우선 공탁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예,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를 정상적으로 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고 합의금을 전달하면 괜찮은데 그와 같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 측이 피해 배상 차원에서 법원에다가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네. 그걸 보고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법원에 피고인이 공탁금을 공탁할 경우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 확인도 없이 선고 직전 공탁금을 맡겨버리는 말씀 주신 것처럼 기습 공탁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 황의조 선수 사건에서는 실제로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3일에 피고인 측이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습니다. 네. 즉 이에 대해서 영상유포 피해자인 피해 여성 측은 이 씨로부터도 황의조 선수로부터도 누구로부터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분명히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의 4년 구형도 너무 적다고 했던 피해자입니다. 이 3년형 선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만약 항소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아직까지 혐의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한 명의 피의자가 바로 황 선수인데요. 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 유포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3년의 선고가 충분한지를 되묻고 싶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하는 등의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아까 형수의 그 반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배려인가라고 물으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피해자의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형량이 바로 오늘 현주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황 선수의 지위를 고려해 피해가 크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바로 이 여성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부각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좀 중요한 점이 불법 촬영이라는 점인데 그 문제가 좀 약하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루어질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황 선수의 형수의 스토리가 워낙 드라마틱해서 네. 형수에게 굉장히 집중되는 와중이라 황 선수에 대한 수사는 다소 좀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불법 촬영 그리고 2차 가해 혐의 등등을 이유로 결국은 황의조 선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여전히 황의조 선수는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 촬영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혹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했기 때문에 결코 성폭력 범죄에서 이야기하는 불법 촬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계속해서 자기는 촬영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은 난 촬영된 사실도 몰랐고 황희조 선수가 촬영에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여러 가지 간접 사실들이 있습니다. 뭐 같이 지웠다라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촬영한 행위도 몰랐고 같이 지운 사실도 없었고 오히려 빨리 그런 걸 촬영하지 말라고 반발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몇 해 전부터 이러한 불법 촬영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만연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성범죄 사건을 맞닥뜨리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촬영의 왕국인가?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떠오르는데 최근엔 좀 뜸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 1, 2년 사이에는 좀 줄어든 것 같다고 했는데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발생한 카메라 불법 촬영 건만 하여도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2018년도에는 6,000건, 2019년도에는 5,800건, 2020년도에는 5,100건으로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총 37,700건, 하루 평균 17건의 불법 촬영이 적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적발된 것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채 적발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 훨씬 더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겠죠. 이 불법 촬영의 경우 엄벌이 되지 않고 초범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글쎄요, 판결 선고는 행위와 결과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양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아마 지금 그 MC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다, 벌금형이다, 즉 실형도 선고받지 않았다 하는 건들은 대부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었을 겁니다. 네. 지금으로서도 불법 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결코 합의하지 않겠다, 선처는 없다, 합의금 받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은 실형은 단 몇 개월이라도 선고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사건이어서 벌금형, 집행유예형 선고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그 어느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뭐 수익이 없었다 해서 처벌을 못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수준이 낮아진다고 해도 더 앞으로는 더 엄중한 처벌의 잣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픽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세기의 이혼 공방,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시작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2심에서 만났습니다. 6년 만에 대면이라고 하는데요.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주목을 받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일이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6년 만에 마주한 자리라고요. 예,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들도 최 회장이 올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못했고 노 관장은 출석을 할까 말까 뭐 이렇게 갸우뚱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최 회장이 출석 그리고 노 관장마저 출석해서 6년 만에 처음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굉장히 놀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12일에 심리가 열렸는데 변론기를 두 사람이 출석을 하게 된 거죠. 네네. 두 사람이 이 이혼 소송으로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것은 6년 전인 2018년이었습니다. 18년 1월 16일 열렸던 1심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이 마주했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에 그리고 정식 변론기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죠. 재판은 법원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서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로 진행을 했고요. 다만 두 양 당사자 측이 이동할 때 서로 다른 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배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보통 유명인이나 재벌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두 사람 다 출석을 했습니다. 항소심이다 보니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마주하는 시민들로서는 이 소송은 이미 이제 2심으로 넘어가면서 법정 공방을 넘어선 여론에 대한 선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의식한 것이 아닌가 예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판 실무상 이혼 소송의 항소심이라고 하면 변론기일을 길어야 2회 정도 지정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1회 기일 혹은 2회 기일로 종결될 가능성을 비추어 봤을 때 첫 기일이라도 출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심 결과도 좀 살펴보죠. 노관장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1심 판결 선고가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네요. 네. 당시 법원은 노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최 회장이 위자료를 1억 원 지급하라라고 나온 것이고요. 재산분할도 굉장히 큰 쟁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은 많았습니다만 노관장이 665억 원을 받는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관장은 사실 당초 SK,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SK 주식회사 주식 중에서 50%에 육박하는 주식을 달라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라는 이유로 50% 육박하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1심 결과에 대해서 노관장 측도 최 회장 측도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노관장 측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투기재산이라고 보아서 분할 대상에서 애초에 배제했던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재산 분할에 불복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 적정하다. 그것은 받아들이겠으나 위자료 1억 원을 왜 내가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이혼 청구는 왜 기각되었는가라는 부분에 관하여 불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의 가액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자료 부분도 쟁점으로 삼아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경우 기여한 게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보통 절반씩 나누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이혼 소송에서 이혼 변호사분들께서 절반입니다. 50대 50입니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지만 실제로 판결을 받아보면 기여도가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재산 규모가 많지 않으면 혼인 이후에 형성한 재산은 아내와 남편이 반반 나누는 게 그나마 가능하지만 액수가 지금 이 사건처럼 천문학적으로 늘어져 버리면 반반 나눈다고 해도 또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반 나누는 경우보다는 기여도가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재벌가에서 이루어진 이혼 소송이 몇 차례 있었죠. 그러한 판결 선례를 보면 비율이 실제로는 채 10%도 안 되는 경우가 10%도 안 되는군요. 많았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번 건의 경우에도 노관장 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10%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은 건데요. 네. 10%만 인정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와버리니까 법원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죠.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기여도가 몇 %이냐 보다는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되는 거에 대한 그 금액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665억 원이 노관장 측이 청구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진하지만 665억 원이란 이 금액 절대 금액 자체를 봤을 때는 결코 적지 않고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노수연 관장이 청구한 금액이요 2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만 2조 30억 원이라고 추산되고 있는데요. 다 네. 인지대를 가지고 소송 가액을 추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는 주식을 현물로 달라, 주식에 대한 명의개설을 달라라고 하지 않고 그래 알겠다. SK 주식회사의 주식 자체는 보유하는 걸 인정하지만 주식을 금전으로 평가해서 현금으로 달라라고 청구 방법을 좀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액수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자료도 하나의 쟁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1심에서는 노 관장 측이 위자료로 3억 청구했습니다. 아마 청구하면서 받아들여질까 좀 갸우뚱했을 것 같은데 무려 위자료가 1억 나와버렸죠. 그러다 보니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10배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0억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치 바꿨습니다. 네, 이외에도 노수연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죠. 김희영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뭐 정해진 루트라고 보셔야죠.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하여서도
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소위 말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하라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인데요. 아무래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김 이사장 측의 만남을 지속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졌다, 파탄을 이르렀다라고 보기 때문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 소송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쟁점이 있어요. 첫 네. 번째 쟁점은 소멸시효죠. 무슨 이야기냐면 위자료라는 것은 불법행위에 가해미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그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최 회장이 처음으로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모 신문사에 발표했던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즉 지금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다는 거죠. 네네네. 3년을 도과해버렸다는 거죠. 그것 네. 때문에 소멸시효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때는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할 수 있죠. 근데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2016년이었고요. 2017년에 이혼 소송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3년이 이렇게 저렇게도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노관장 측 반론도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라는 것, 즉 부정한 행위 관계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딱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됐던 것 아니냐. 불법행위가 지속이 계속되고 있었으면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이 TNC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미 파탄이 있었다. 파탄 이후에 발생했던 부분일 뿐이다. 파탄의 주된 책임을 김희영 이사장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네. 이 남은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에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에 결론을 내리겠다, 즉 판결을 선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다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와도 양측 모두 수긍하기가 어렵죠. 가액도 크고 워낙 국민의 관심사이다 보니 대법원 판단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외에도 또 관련된 재판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노관장은 최 회장의 내연녀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SK이노베이션 측이 노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해서 빌딩에서 이제 그만 나가달라, 부부관계는 끝났으니까 퇴거하시라라는 요구의 명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화해하시죠. 이러한 그냥 부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시죠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는 불발이 되었고 소송으로 이행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쟁점들이 결코 단기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서 발견된 나체 시신 단순 변사 결론입니다. 지난주 경기도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된 여성 시신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이 수사 결과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6일로 기억합니다. 도로변의 배수로에서 여성 나체 시신이 발견됐어요. 예, 섬뜩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6일 오후 2시쯤 A 여성이 수원시 영통구 인근의 동수원 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배수로가 있던 급경사지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시신 주변에는 A씨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들이 마구 흩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당시 신원불상이었던 A씨의 지문을 통하여 신원을 파악했고 CCTV 영상 추적까지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여관에서 홀로 장기 투숙 중이었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13일 오후 6시쯤 여관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후 혼자 배회하다가 외투를 거리에 벗어놓은 채 이튿날 오전 2시쯤 동수원 IC 부근 도로변까지 혼자 걸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 동행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A씨의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현장에 들고 나는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20여일 만에 A씨는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네, 좀 강력 범죄 현장이 아닐까 좀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여성의 시신 부검도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이 부검 결과에서도 별다른 게 없었던 건가요? 네, 다행히 유족 측이 부검에 동의를 한 덕분에 시신 부검이 이루어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에 관하여 특별한 병증도 없고 외상도 없었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보았을 때 오히려 저체온사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두소견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국과수의 구두소견 결과와 더불어 당시 동영상 CCTV를 봤을 때 A씨가 추운 날씨 속에 외투를 벗은 채 장시간 배회한 점이 보였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실제로 A씨가 입었던 옷가지가 나온 점을 보아서 국과수의 의견처럼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저체온증이 오면 옷을 막 껴입고 추우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참 이해가 안 되죠. 저체온증이면 빨리 옷을 껴입어야 되는데 이 여성처럼 저체온증이라고 하면 이상탈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상탈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시신은 지금 현재 유족에게 인계된 상태이지만 국과수에서 정밀부검 결과까지 나오면 정확한 수사 종결을 하여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저체온증의 정체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었죠. 저체온증은 신체가 추위에 노출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나 외상,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의 저하증과 같은 질환 등의 이유로 방어 기전이 역제되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네. 저체온증의 원인으로는 신체의 많은 요인이 열 손실을 예방하는 방어 기전이 영향을 미치며 소아는 이제 상대적인 체표 면적이 성인보다 넓어서 열 손실이 많은 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겨울에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잠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 딱 좋은 사례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술에 취한 채 추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깊게 잠들면 이상탈이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움에도 불구하고 저체온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계속 벗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생명의 지장까지 초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신체는 더 덥다고 느끼고 그냥 옷을 벗는 거군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처음 시신 발견 당시에 신체에 옅은 멍자국 등의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경찰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걸로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굉장히 잔혹한 살인 사건이나 유명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거든요. 네, 아마 이 사건의 경위를 들으신 많은 시민들께서는 배수로라는 점 그리고 사체가 나체 상태였다는 점 등등 때문에 어떤 사건들을 연상시키실 걸로 보입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초반에 송강호 주연 배우가 농촌 배수로에서 나체 상태의 사체를 발견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것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조차 하시고 싶지 않은 이형우 군 유괴 사건에서도 이 군이 43일 만에 실종된 지 43일 만에 한강둔치 배수로에서 여러 가지 묶인 채 발견이 되었었죠.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혹시 그 사건이 그러한 사건들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냐, 연장선상이 아니냐라고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은 여러 가지 결과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단순 변사로 종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번 사건은 일단 저체온사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에서 좀 다른 소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실제 뭐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일단 국과수 측이 구두 소견을 밝힌 내용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고요. 경찰은 우선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는 아마 한 3, 4주 정도 뒤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정컨대 구두 소견까지 밝힐 정도라고 하면 최종 결론도 크게 다른 방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변호사님들께서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